혜수가, 나도 곧 따라갈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5천억 재벌회장이 눈 내리는 묘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원망했던 전처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숨을 거두며 남긴 한마디가 30년의 진실을 송두리째 뒤집었죠. 아저씨, 왜 우리 엄마 무덤 앞에서 우세요? 문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별의 눈매가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거든요. 도대체 3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불러올 눈물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국내 최고 대학병원 VIP 병동은 고요했습니다. 복도 끝 1호실, 그 안에서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삐익 소리를 내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병실안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강문석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 손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의 망해가던 회사를 떠맡았을 때 등을 떠밀며 힘을 주던 손이었거든요. 새벽까지 서류를 검토하는 아들에게 따뜻한 숭늉을 가져다 주던 손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문석의 손 안에 놓인 것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검버섯이 내려앉은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 있었고 손톱 밑은 검게 패여 있었어요. 산소호흡기가 슉슉 소리를 낼 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이 가늘게 오르내렸습니다. 그 가느다란 숨소리가 언제 끊어질지 몰라 문석은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문석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10년간 사투를 벌여 회사를 국내 최고 기업으로 키우는 동안 이 손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명절에도 해외 출장, 어머니 생신에도 긴급회의. 늘 비서가 그의 대신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었죠. 전화기 너머로 괜찮다고 말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쓸쓸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장옥미 여사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다가 아들을 향했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산소 마스크에 막혀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문석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하지만 옥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마스크를 벗기려 했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 자꾸만 미끄러졌지만 그 눈빛만은 간절했습니다. 문석이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살짝 내리자 옥미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문석은 귀를 어머니의 입술 가까이 가져갔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왜 죄인이에요? 해숙이, 그의 문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름이었거든요. 전 부인 윤혜숙.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나버린 여자. 회사가 휘청거리던 그 시절 앞날이 보이지 않는 남편이 싫어서 도망친 거라고 30년을 믿어왔죠. 해숙이가 왜요? 내가 그 아이 보고 나가라 했어. 문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옥미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주름 사이로 파고드는 그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네 앞길 막는다고. 내가 쫓아냈어. 그땐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게 무슨... 문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옥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을 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 내 새끼 발목 잡을까봐 어미를 용서해다오. 그 순간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길게 늘어지며 단조로운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굳어버렸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만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죠. 장례식장은 정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환이 복도까지 늘어섰고 조문객들의 위로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주석에 앉은 문석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하고 고개를 숙여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맴돌았거든요. 윤혜숙. 30년 전 그녀가 떠나던 날 문석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옷가지 몇 벌만 사라져 있었고 이혼 서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전화도 편지도 없었어요. 문석은 그녀가 자신을 버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했어요. 잊으려고 일에만 매달렸고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내일 일정 다 취소해. 네. 내일 이사회가. 취소해. 문석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김 비서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윤혜숙. 혜숙이가 어디 있는지 당장 알아봐. 사모님을요? 지금요? 지금 당장. 문석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급히 전화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석은 텅 빈 귀빈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마른 입술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 어머니가 쫓아냈으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내가 가서 빌어야지. 무릎이 닳도록 빌어서라도 데려와야지. 옥미의 장례식이 마무리된 다음 날, 김 비서가 문석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침착하던 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든 핸드폰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문석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찾았나? 어딘가? 서울인가? 아니면 지방? 문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 비서는 그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뜸 들이지 말고 말해. 혜숙이 어디 있어? 그게. 김 비서가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순간 문석의 귀에서 삐이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지병으로 투병하시다가 1년 전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거짓말.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문석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1년 전이라니. 내가 모를 리가 없어. 나 강문석이야.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거 없는 강문석이라고. 면목 없습니다, 회장님. 문석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30년을 미워했는데, 30년을 오해했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았는데 사죄할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이 문석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잠시 멍하니 있던 문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지만 기이한 집념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어디야? 네. 혜숙이 있는 곳. 어디냐고. 그게 경기도 외곽에 있는. 차 대기시켜. 지금 바로 출발해. 경기도 외곽의 공원묘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풀잎들이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마치 잊혀진 영혼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죠. 문석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언덕을 올랐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윤혜숙. 그 이름이 적힌 작은 비석 앞에 섰을 때 문석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비석은 한없이 초라했어요. 이끼가 끼고 글씨가 희미해진
값싸 보이는 돌덩이였죠. 주변에는 조화 하나 없었고 봉분 위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문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65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악 물고 버텼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던 여자가 사실은 쫓겨난 거였다니.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문석이 황급히 양복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은 젊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업고 서 있었어요. 소매는 해지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조화가 들려 있었는데 문방구에서 1,000원에 팔 법한 싸구려 꽃처럼 보였죠. 여자가 고개를 들어 문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매가 거울 속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거든요. 날카롭게 올라간 눈꼬리, 깊은 쌍꺼풀. 문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왜 울어? 여자의 등에 엎인 아이가 물었습니다.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빨갛게 얼어있는 볼에 털모자 밑으로 까만 눈이 또롱또롱 빛났습니다. 여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문석에게 다가왔어요. 누구세요?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분이세요? 어머니. 그 호칭에 문석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해숙의 딸이라면 해숙이 재혼해서 낳은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25쯤 되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 눈매는 뭐란 말입니까?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이였습니다. 문석은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자신이 해숙의 전 남편이라고 3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석의 고급 양복과 언덕 아래 세워진 외제차를 번갈아 봤어요. 그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문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해숙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목까지 차올랐거든요. 문석은 서둘러 등을 돌렸습니다. 비탈길을 내려오는 그의 등 뒤로 여자의 중얼거림이 들려왔어요. 1년 전 엄마 장례식 때도 안 온 사람이면 깊은 인연은 아니겠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차에 오른 문석은 갑자기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작은 알약 2개를 손바닥에 털어 급히 삼켰죠. 의사가 말했었습니다. 문석의 남은 생이 길어야 1년이라고요. 문석은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과 방금 본 빛바랜 조화가 눈앞에서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매를 빼닮은 젊은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죠. 문석의 심장은 알 수 없는 예감에 거칠게 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수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문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해숙이 잠든 차가운 땅 아래 내가 모르던 30년의 비밀이 묻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주친 순간 심장을 찔렀던 그 익숙한 눈빛이 자꾸만 문석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석은 구두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0억짜리 이탈리아산 가구들이 놓인 거실은 넓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30년간 홀로 살아온 이 집이 오늘따라 유독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문석은 서재로 들어가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캐비닛 문을 여는 손이 떨렸어요. 병마개를 돌려 잔에 따르자 호박색 액체가 찰랑거렸습니다. 한 모금을 들이키자 목구멍이 타들어갔지만 마음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30년간 모은 서류와 상장들, 재계 순위 1위를 알리는 기사 스크랩들 뿐이었죠. 해숙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혼 후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으니까요. 그녀를 원망하며 불태워버린 그 밤이 떠올랐어요. 사진첩이 타들어가던 냄새까지 생생했습니다. 낮에 본 묘지의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재혼해서 잘 살았으면 묘지가 왜 그 모양이야. 문석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김비서. 예,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낮에 갔던 그 묘지. 거기 있던 여자 당장 조사해. 네. 여자요? 남자아이 업고 있던 젊은 여자 있잖아. 당장 알아봐. 누군지,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전부 다. 전화기 너머로 김비서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문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갈라지고 있다는 걸 감지했는지 곧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뒤 김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문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받아드는 손끝이 떨렸죠. 해숙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함께했어요. 그녀가 행복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다면 자신은 완전히 잊힌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첫 장을 넘기자 증명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묘지에서 본 그 여자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입술 끝이 살짝 내려간 표정. 증명사진 속에서도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해숙이랑 똑같아. 아니, 나랑도. 문석의 손가락이 사진 속 여자의 눈매를 떨리며 훑쳤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습니다. 윤한별, 30세. 문석의 눈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가족관계란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부미상, 모 윤혜숙 사망. 문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급히 책상의 달력을 끌어당겼어요. 30년 전 이혼 날짜를 떠올리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갔습니다. 해숙이 떠난 게 그의 봄이었죠. 한별의 생년월일과 맞춰봤어요. 숫자가 맞았습니다. 이혼 당시 해숙이 임신 초기였다면 한별의 나이가 딱 들어맞았어요. 문석은 신음을 흘리며 의자 등받이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럼 내 핏줄이란 말인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위스키 잔이 쓰러지며 갈색 액체가 서류 위로 번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해숙이가 임신한 채로 쫓겨났다고? 그걸 30년 동안 몰랐어? 문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김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현재 미혼모로 4살 된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으며 변두리 시장 골목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 중입니다. 미혼모. 그 단어가 심장을 후벼 팠어요. 해숙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니.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김비서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국밥집 월세 3개월 연체 중입니다. 윤혜숙 씨 사망 당시 병원비와 장례비 대출 잔액 3천만 원. 건강보험료 6개월 체납 상태이고요. 숫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문석은 보고서를 손에서 놓았어요. 종이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설마 해숙이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건가? 그래서 죽은 건가? 문석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차 대기시켜. 문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지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가봐야겠어. 문석은 이미 코트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김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뒤를 따랐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화려한 거리를 빠져나갔어요.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을 지나 점점 가로등이 드문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번화가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창밖 풍경은 어두워졌죠. 고급 백화점과 브랜드 매장이 사라지고 간판 글씨가 벗겨진 낡은 가게들이 나타났어요.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문석은 차에서 내려 직접 걸었어요. 낡은 간판들이 삐걱거리는 골목, 금이 간 시멘트 바닥, 곳곳에 쌓인 쓰레기 봉투에서 쉰내가 올라왔습니다. 그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붉은 벽돌에 낡은 다세대 주택이 나타났습니다. 문석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건물 아래 반쯤 땅에 묻힌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그곳이 한별의 집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번져 있었고 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녹슨 철대문 앞에서 문석은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전구가 나가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열린 창문 틈으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수호 배고파? 고기 먹고 싶어. 어린아이의 투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문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호야, 꾹 참았다가 내일 어린이집 가서 점심 많이 먹어. 끝나면 엄마 국밥집으로 와. 국밥 먹자. 한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써 밝게 말하려 했지만 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또 국밥이야? 왜 맨날 국밥만 먹으라 해? 미안해.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맛있는 거 사줄게. 오래된 알루미늄 샤시는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환기를 위해 살짝 열어둔 틈 사이로 집안의 소리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죠. 덜커덩. 냉장고 문이 힘겹게 열리는 소리마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곧 텅 빈 울림과 함께 닫혔습니다. 차려줄 음식이 마땅치 않은 걸까요? 문석은 입을 틀어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루도 잊을 수 없었던 해숙. 그녀의 피를 이은 아이가,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손주가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었어요. 아직 한별이 자신의 딸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핏줄임은 분명했죠.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지갑을 털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랬다간 미친 노인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아빠가 아니라 밤중에 찾아온 수상한 노인이 될 테니까요. 방 안에서 나직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별이 수호를 재우며 부르는 자장가였어요. 가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멜로디가 슬프게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끊어질 듯한 그 노랫소리가 문석의 가슴을 후볐어요. 해숙도 저렇게 한별을 재웠겠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밤을 저렇게 울먹이며 보냈을까요? 문석은 녹슨 대문 기둥을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검버섯이 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수가, 내가 죽일 놈이다. 김비서가 다가와 문석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문석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돌리지도 않은 채 중얼거렸어요. 가자. 내일 날 박는 대로 다시 오자.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자장가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동안
그 가녀린 노랫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문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해. 문석은 휴대폰을 꺼내 한별의 국밥집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작은 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시장 골목 안쪽, 이름도 없는 작은 가게. 그곳에서 해숙의 딸이, 어쩌면 자신의 딸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문석은 그 화면을 바라보며 밤을 꼬박 새웠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간극. 그걸 어떻게 메워야 할지 문석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이 번져오는데 문석의 눈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을 건너 비로소 아빠가 되기 위한 생애의 가장 길고 떨리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석은 드레스룸 앞에 섰습니다. 수행기사가 건네준 낡은 점퍼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평생 이태리제 맞춤 정장만 걸쳤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점퍼를 걸치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영락없이 동네 노인이었죠. 문석은 수행원도 없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를 보며 어젯밤 들었던 자장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목이 메어 끊어질 듯했던 그 노랫소리가요. 시장 골목 어귀에서 내린 문석은 좁은 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채소 냄새가 섞인 시장 특유의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좌판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가게 앞에 다다랐을 때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어요. 안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석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가게 안을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죠. 아줌마, 이자 밀린 게 벌써 며칠이야? 애 핑계대지 말고 돈을 내놓으라고. 한별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장사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문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모든 게 틀어질 테니까요. 사채업자 하나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어요. 쩌렁하는 소리와 함께 숟가락통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한별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못 갚으면 각오해. 사채업자들이 나가자 한별은 흐트러진 의자 앞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 문석의 가슴을 쥐어짰어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는 뒷모습이 30년 전 해숙과 겹쳐 보였습니다. 문석은 모자를 고쳐 쓰고 인기척을 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별이 화들짝 놀라 눈물을 훔치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밝게 말하려는 게 느껴졌어요. 눈두덩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문석은 모른 척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국밥 하나 주시오. 잠시 후 뚝배기에 담긴 국밥이 나왔습니다. 고기는 몇 점 되지 않았지만 뽀얀 국물에서 구수한 향기가 피어올랐어요. 파 썬 것이 동동 떠 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문석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넣었어요. 그 순간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맛이었어요. 회사가 위기에 처해 은행 문턱이 닳도록 다니던 그 시절, 집에 돌아오면 해숙이 늘 끓여주던 그 국밥.
고기 살 돈이 없어서 사골만 고아 만들었지만 국물만은 진국이었죠. 여보, 고기는 많이 못 넣었어도 국물은 진국이야. 많이 먹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웃던 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새벽부터 사골을 고아 만든 국물이라며 힘내라며 밥 공기에 밥을 수북이 퍼주던 손길. 문석은 고개를 숙여 국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와 눈가가 젖었는지 눈물이 흘러내리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한별이 앞치마를 벗으며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브레이크 타임인 모양이었습니다. 문석도 조용히 뒤를 따랐죠. 근처 어린이집 앞이었어요. 하원 시간이라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호가 엄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어요. 엄마. 그 순간 수호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작은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한별보다 문석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쓰러지는 수호를 받아 일으켰어요. 무릎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주자 수호가 울음을 그치고 문석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무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문석의 심장을 관통했어요. 할아버지, 안 아파요. 고마워요. 수호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문석의 점퍼에 묻은 흙을 털어줬어요. 작은 손가락이 서툴게 움직였습니다. 그 손길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어요. 한별이 달려왔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런데 어르신이 여긴 어떻게? 한별의 시선이 문석의 낡은 점퍼를 훑쳤어요. 묘지에서 봤던 고급 양복과는 전혀 달랐죠. 한별의 눈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며칠 전 묘지에서 그토록 서럽게 울던 분이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지신 건가 싶었어요. 아니요, 애가 안 다쳤으면 됐소.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가 문석은 얼버무리며 수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씩씩하구나. 그리고 황급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문석이 찾아왔습니다. 한별은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손님을 쫓아낼 수는 없었거든요.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닥쳤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어느 날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건물주였어요. 월세 밀린 게 벌써 몇 달째야. 이럴 거면 방 빼시라고요. 쩌렁쩌렁한 건물주의 외침에 수호가 구석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한별이 건물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더. 이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문석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문석은 김비서를 불렀어요. 이 건물 매입해. 시세의 2배를 줘서라도 최대한 빨리 내 명의로 돌려놔. 회장님, 아직 아무것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십니다. 대신 조건을 달게. 문석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무조건 넣어. 현 세입자의 계약기간 10년 연장, 그리고 월세 동결. 토시 하나라도 빠지면 거래 안 한다고 전해. 네, 알겠습니다. 내 핏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해숙이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순 없지. 이게 내 속죄다. 며칠 후 건물 매입이 일사천리로 완료됐습니다. 시세의 2배의 월세 동결 조건이라니 건물주는 횡재했다며 군말 없이 도장을 찍었죠. 문석은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져 있었어요.
그때 한별이 서빙을 하다 발을 헛디뎠어요.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갑이 열리며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문석이 주워주려고 몸을 숙이다가 멈췄습니다. 지갑 투명창에 꽂힌 낡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해숙이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반으로 찢겨 있었어요. 옆자리에는 누군가의 어깨만 남아 있었죠. 문석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신혼 때 처음으로 함께 여행 갔던 그 바닷가. 파도가 부서지던 백사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찢겨나간 자리에 있던 사람은 자신이었어요. 해숙이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찢어진 채로 30년 동안 딸에게 물려줄 만큼 소중하게. 문석의 심장이 멎을 듯 아팠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별이 황급히 지갑을 낚아채듯 가져가 품에 넣었습니다. 문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거의 확신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별이 테이블을 닦으러 다가왔습니다. 문석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한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어깨 위에 긴 머리카락 한 가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네 어르신,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여기 머리카락이 묻었네. 문석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한별의 어깨에 묻은 머리카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한별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문석은 그 머리카락을 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긴장감에 손바닥 안에 땀이 찼죠. 잘 먹고 갑니다. 문석은 쥔 손을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를 나온 문석은 골목 어귀에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자검사 의뢰해. 내 머리카락이랑 방금 확보한 검체야. 최대한 빨리.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하고.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하늘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쳐들었어요. 문석은 주머니 속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마치 보석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다시 만져봤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그 결과지 한 장이 30년의 세월을 뒤집어 놓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문석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석은 김비서를 불러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오후 4시 이후 스케줄은 다 비워둬. 결제는 오전에만 할 터이니 그렇게 알도록 해. 김비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회사에 붙어 살던 워커홀릭 회장이 칼퇴근을 선언하다니요. 비서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병에 걸리신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죠. 오후 5시 문석은 낡은 점퍼를 걸치고 국밥집 앞 놀이터에 도착했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 좁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길이 익숙해졌어요. 어느 집 앞에 고양이가 있는지, 어느 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네는지까지 알게 됐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호가 놀이터에 나와 있었거든요.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저녁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별은 수호를 가게 안에만 둘 수 없어 놀이터로 내보내는 모양이었어요. 수호는 미끄럼틀 아래서 혼자 흙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흙을 파고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렸어요. 옆에선 다른 아이들이 엄마나 할머니 손을 잡고 그네를 타고 있었죠. 누군가가 등을 밀어주며 더 높이 올라가는 아이들. 그네가 삐걱거릴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호만 혼자였어요. 그 웃음소리를 등지고 흙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문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호가 시소 쪽을 힐끔 쳐다봤어요. 시소는 2명이 타야 하는 놀이기구입니다. 맞은편에 앉아줄 사람이 없으니 수호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어요.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문석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수호야. 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을 알아보고 눈이 반짝였어요. 무덤 할아버지, 하랩이랑 같이 탈까? 수호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어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시소로 달려갔습니다. 문석이 맞은편에 앉자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65세 재벌 회장과 4살 꼬마의 몸무게 차이가 컸거든요. 문석은 살짝 엉덩이를 들어 균형을 맞췄습니다. 자, 간다. 으라차. 문석이 기압을 넣으며 시소를 밀었어요. 쿵. 수호의 몸이 하늘로 솟았습니다. 수호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퍼졌어요. 쿵, 쿵. 시소가 오르내릴 때마다 수호는 2팔을 벌리며 깔깔거렸습니다. 바람이 수호의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햇살이 아이의 웃는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늘까지 날아보자. 문석이 소리쳤어요. 평생 이사회에서 냉철한 목소리만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 앞에서도 미동 없던 사람이 4살 꼬마와 시소를 타며 기합을 넣다니요. 문석의 입가에도 맑은 미소가 번졌어요. 주름 사이로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더 높이. 한참을 신나게 타던 그때였습니다. 시소에서 내려온 수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헉! 헉! 수호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작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문석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수호야, 왜 그러니? 문석이 수호의 등을 황급히 두드렸습니다. 수호는 가슴을 콩콩 치며 힘겨워했어요. 그 모습에 문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낯설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자신이 젊었을 때 조금만 무리하면 심장이 조여오던 그 증상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 병까지 닮았을 리가 없어. 다행히 잠시 후 수호의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괜찮다. 수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해맑게 웃었어요. 하지만 문석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게 수호의 가슴팍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한별이 가게에서 나와 이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한별이 달려왔어요.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애가 폐를 끼쳤죠? 바쁘실 텐데. 문석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땀을 닦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늙은이가 심심해서 그럽니다. 이 녀석 덕분에 내가 더 즐거워요. 그날 이후 문석은 오후 5시면 어김없이 놀이터에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은퇴한 백수 할아버지로 알았어요. 낡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매일 놀이터에서 아이와 노는 모습,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였죠. 재계 1위 기업의 회장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호가 놀이터 구석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문석은 벤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수호의 작은 등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큰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습니다. 수호가 중얼거렸어요. 엄마. 그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수호. 그리고 멈췄어요. 나뭇가지를 든 채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친구들 그림에는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었죠. 수호에겐 없었어요. 수호는 빈 공간을 나뭇가지로 톡톡 치기만 했습니다. 그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작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문석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수호 옆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수호야, 왜 안 그리고 있냐? 여기 누가 더 있었으면 좋겠냐? 수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응. 할머니는 죽었고,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어. 문석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눌렀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냈어요. 그럼 여기 하래비가 서 있어도 될까? 수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문석은 수호에게서 나뭇가지를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호 그림 옆에 투박한 막대기 사람을 그렸습니다. 동그란 머리, 긴 팔다리. 어릴 때 그림 숙제조차 해본 적 없는 손이라 서툴렀어요. 그리고 수호의 작은 동그라미와 자신의 그림 사이에 선을 그어 손을 이어줬습니다. 선이 삐뚤빼뚤했지만 두 그림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와! 수호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다. 이제 수호도 할아버지 있다. 수호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문석은 흙바닥의 그림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워질 흙그림처럼 나도 곧 사라지겠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신의 운명을 알기에 흙바닥에 새겨진 이 가족 그림이 너무나 소중하면서도 사무치게 아팠어요. 그때 한별이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요구르트 2개였어요. 매번 감사해요. 이거 드세요. 별거 아니지만. 문석은 한별이 건넨 요구르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딸이 주는 첫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한별은 모르지만요. 차가운 병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문석은 요구르트를 마시지 못하고 점퍼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마시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덕분에 수호가 많이 밝아졌어요. 한별이 말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 한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아빠 빈자리 때문에 항상 미안했는데 남자아이한테 아빠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정말 감사합니다. 문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한별이 수호의 손을 잡고 가게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문석은 그림자처럼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 길게 늘어졌어요. 멀리서 수호가 뒤돌아 문석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또 봐. 문석도 크게 손을 흔들어줬어요. 그래, 내일 또 보자. 집으로 돌아온 문석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주머니에서 꺼낸 요구르트 병을 올려놓았어요. 흙이 묻어 있었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수호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 같아서요. 문석은 의자에 앉아 요구르트 병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작고 하찮은 것. 편의점에서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것.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서재창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요구르트 병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문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아이들 곁에 있고 싶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에 더욱 간절했습니다. 며칠 후 김비서가 밀봉된 서류 봉투를 들고 펜트하우스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서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문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여기 놓고 나가 있어. 김비서가 나가자 문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종이를 꺼내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붉은 글씨가 문석의 눈에 박혔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책상에 엎드렸어요.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혜수가 왜 말 안 했어? 바보같이 혼자서. 목이 메어 말이 끊겼어요. 우리 딸이었어. 한별이가 우리 딸이었어. 30년간 딸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혜숙은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 홀로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버텼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아이가 자라 미혼모가 되어 반지하에서 국밥을 끓이며 살고 있었죠. 문석은 이 모든 게 자신의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문석은 혜숙의 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달빛도 희미한 어둠 속에서 비석을 더듬어 찾아 끌어안았어요. 차가운 돌이 볼에 닿았습니다. 내가 널 찾았어야 했는데. 새벽 이슬이 내릴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문석은 당장이라도 한별에게 달려가 내가 네 아빠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시한부 진단서.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이제 와서 아빠라고 나타나면 그 아이에게 또다시 아빠의 죽음이라는 상처만 주고 떠나는 꼴이 될 거였습니다. 그런 잔인한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30년간 찾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빠를 한별이 받아들일 리 만무했습니다. 오히려 충격받고 도망칠지도 몰랐죠. 돈 때문에 나타났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문석은 결심했습니다. 아빠로서가 아닌 지금처럼 국밥집 단골 손님으로 남기로요. 그게 한별을 위한 길이라 믿었어요. 문석은 김비서 불러 지시했습니다. 한별에게 익명의 생활비 지원을 시작하고 가게 매출을 올려줄 은밀한 작전을 펼치라고요. 며칠 뒤부터 한별의 국밥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단체로 몰려와 식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한별이 놀라서 묻자 직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야, 김 과장.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며? 아유, 그럼요, 부장님. 이 집 국물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회사 앞 식당들은 다 조미료 덩어리인데 여긴 보약이라니까요. 오후 5시 문석이 여느 때처럼 허름한 차림으로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한별이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달려왔어요. 어르신, 저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한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재단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가게 손님도 갑자기 많아졌어요. 이제 한시름 났어요. 해맑게 웃는 한별을 보며 문석은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거참 잘 됐구려. 복 받으실 거요. 하지만 속은 씁쓸했어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돈뿐이라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며칠 뒤 저녁 마감 시간에 문석이 가게에 들렀어요. 안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케이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생크림 위에 초 5개가 꽂혀 있었지만 촛불은 켜지 않은 채였죠. 한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식사 아직이시죠? 오늘이 우리 수호 생일인데 같이 케이크 좀 드실래요? 문석이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별이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애 아빠도 없고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축하해 줄 사람이 저뿐이에요. 생일 노래 부르려고 해도 혼자 부르면 너무 쓸쓸하잖아요. 요즘 수호가 어르신을 많이 좋아하는데
어르신이라도 계시면 수호가 좋아할 것 같아서 문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참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한별이 수호를 재우고 나왔어요. 피곤했는지 수호는 케이크도 한 입밖에 못 먹고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한별이 소주 2병을 꺼내왔어요. 문석에게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한 잔 하실래요? 문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소? 한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호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저 미혼모예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이제 세상에 저랑 수호뿐이에요. 문석이 안타까움에 물었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 순간 한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손에 든 술잔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한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한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땐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한별이 술을 한 모금 들이켰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서 우시는 걸 봤어요. 반쪽짜리 사진이요. 누군가를 찢어낸 사진.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우시더라고요. 문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사진. 한별의 지갑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해숙이 죽는 날까지 그 사진을 품고 있었다니요. 한별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술잔에 눈물이 떨어져 동그란 파문이 일었습니다. 엄마는 바보같이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을 그리워했지만 저는 아니에요. 만약 지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용서 안 해요. 한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0년 동안 우리를 버려두고 엄마가 병원비 없어서 죽어가는 것도 모른 척하고 장례식에도 안 온 인간이잖아요.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한별의 뼈아픈 원망과 독설에 문석은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팍이 조여왔어요. 자신이 나서지 못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절망스러웠습니다. 문석은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렇겠구만. 자네 마음이 오죽하겠어. 얼버무리는 게 고작이었어요.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한별이 술 기운에 피곤해졌는지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금세 잠이 들었어요. 문석은 자신의 점퍼를 벗어 딸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잠든 한별의 손이 보였어요. 설거지와 국밥 냄비를 닦느라 거칠어진 손, 갈라진 손톱,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손등에는 뜨거운 국물에 댄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석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30년 동안 잡아주지 못했던 손이었죠. 한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못난 아비라 나설 수가 없구나. 용서해다오. 한별이 깰까봐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테이블을 적셨어요. 문석은 잠든 딸의 곁을 한참이나 지키다가 밤늦게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 문석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흔들렸어요.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한별의 원망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석은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가게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 딸이 있었고 손주가 있었어요. 하지만 문석은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으로는요. 그게 문석이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침묵의 사랑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 욕실이었습니다. 문석이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거울 속 얼굴은 어둡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면도기가 턱선을 따라 움직일 때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캑. 심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입을 막은 손 사이로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졌어요. 세면대에 하얀 도자기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문석은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열어 알약을 털어넣었지만 기침은 쉽게 멈추지 않았죠. 무릎에 힘이 풀려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한 피부, 움푹 꺼진 눈,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문석은 직감했어요. 시간이 없다. 1년? 아니, 몇 달도 남지 않았어.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별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것. 아무런 울타리도 없이 손주와 둘이서만 버텨야 하는 것. 하지만 문석은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 말하면 안 돼. 이제 와서 아빠가 생겼다고 좋아하게 만들었다가 곧이어 장례식을 치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2번 버리는 짓이었어요. 엄마를 잃은 딸에게 아빠마저 뺏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비밀로 하자. 내가 죽으면 변호사를 통해 유산만 넘겨주자. 그게 한별이를 위한 길이다. 문석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피를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외출 준비를 했어요. 낡은 점퍼 대신 가장 아끼던 최고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얼굴만 보고 오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아비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영영 사라지자. 문석은 그렇게 슬픈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자신이 곧 마주할 폭풍은 꿈에도 모른 채요. 한편 한별의 가게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별은 요즘 상황이 이상하게 잘 풀리는 것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바뀐 건물주는 월세가 밀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내도 된다며 웃기까지 했죠. 식당에 갑자기 단체 손님이 늘었고 사채업자들도 어느 순간부터 돈 갚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대출도 어느 날 갑자기 완납 처리가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강진그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별이 의아해하며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임대인 변경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임대인 항목에 시선이 멈췄어요. 강문서? 강진그룹. 한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강문서?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강문서? 설마 우리 가게 오는 아저씨?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강진그룹 강문석이라고 입력했어요. 순식간에 액정 가득 사진이 떴습니다. 근엄한 표정의 재벌 회장, 수천억 자산가, 그 아저씨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수호와 시소를 타던 그 어르신. 말도 안 돼. 그분이 회장님이었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계 1위 회장이 왜 자신의 가게에 와서 국밥을 먹고 아이와 놀아줬을까요? 급히 서랍을 뒤져 며칠 전 발견한 병원비 완납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서명란에 흘려 쓴 이름. 강문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건물을 사고 병원비를 내주고 손님을 가게로 보내준 사람. 한별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나를, 우리를 가지고 논 거야? 가난한 모자가 불쌍해서? 돈 많은 회장의 심심풀이로? 그때 가게 밖으로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창밖으로 건장한 수행원들이 줄지어 내리는 게 보였어요. 딸랑. 문이 열리고 문석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점퍼가 아닌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병색이 짙은 창백한 얼굴이었죠. 문석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지만 한별의 눈에는 기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석이 한별의 싸늘한 눈빛에 멈칫했어요. 한별아. 문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한별은 대답 대신 탁자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문석의 발밑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퍽! 종이가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회장님이셨어요? 왜 저희 가게 건물을 사신 거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문석은 흩어진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한별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 필요 없어요. 한별이 악을 썼습니다. 돈 많으면 사람 가지고 놀아도 돼요? 당신 정체가 뭐야? 혹시 저희 어머니랑 무슨 사이라도 돼요? 왜 이렇게 과한 친절을 베푸는 거냐고요? 문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네 아비다라고 말하면 자신이 결심한 조용한 퇴장은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한별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말을 못해요? 당신 우리 엄마 알죠? 아니면 우리 엄마 버리고 도망간 그 인간이랑 아는 사이라도 돼요? 그 가짜는 죄책감 때문에 적선이라도 한 건가요? 한별이 문석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 있지 말고 말 좀 해보라고요. 문석은 흔들리는 딸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문득 용서받을 수 없는 미움을 받더라도 진실을 말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네 아비다.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한별은 뒷걸음질 치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문석이 품에서 구겨진 친자 확인 결과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내가 널 너무 늦게 찾았어. 정말 미안하다. 한별의 눈빛이 충격에서 경멸로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이었어? 우리 엄마 그 차가운 방에서 평생 그리워하다 죽게 만든 사람이 당신이었다고? 한별아,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그게 면죄부가 될 줄 아세요? 몰랐다는 말이 더 잔인한 거 알아요? 한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간 쌓인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병원비 한 번을 제대로 못 냈어요. 겨울에 보일러도 못 틀고 낡아빠진 솜니불 속에서 벌벌 떨었다고요. 그때 당신은 뭐 했어요? 난 모르는 일이다. 그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한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신 돈으로 한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역겨워요. 돈으로 사람 마음까지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한별이 문석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병약한 문석은 힘없이 밀려나면서도 딸의 팔을 잡으려 애썼어요. 한별아, 제발. 내가 다 갚으마. 남은 인생 다 바쳐서. 이거 나요. 한별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문석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핏대선 목소리였어요. 아니, 그것은 변명이 아닌 절규였습니다. 돈? 그래. 돈지랄이라고 욕해도 좋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렇게라도 널 안 도우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랬어. 한별이 멈칫했습니다. 문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새끼가 밥을 굶는데, 내 손주놈이 고기가 먹고 싶어 우는데, 애비된 놈이
하랩이 된 놈이 그걸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천벌을 받아도 좋으니 제발 밥이라도 배불리 먹이고 싶었다. 문석의 절규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피 끓는 외침이었어요. 하지만 한별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렇게 밥 먹이고 싶었으면 엄마 살아있을 때 왔어야죠. 병원비 없어서 퇴원할 수밖에 없었을 때 왔어야죠. 한별이 문석을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당신 동정 따위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나가시라고요. 문석은 쫓겨나듯 가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발이 문턱에 걸려 비틀거렸지만 수행원들이 부축하려는 것도 손짓으로 물리쳤어요. 한별은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억눌렀던 30년의 서름이 본물 터지듯 밀려나왔습니다. 문 밖에서는 문석이 닫힌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무너지듯 천둥이 쳤어요. 순식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찢어진 마음처럼요. 수행원이 우산을 펼쳐 다가왔지만 문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빗물이 수천만 원짜리 정장을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고 주름진 얼굴을 타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수가, 내가 죄인이다. 용서해다오. 문석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지만 이 차가운 비라도 맞아야 불타는 속죄의 마음을 식힐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렇게 아비와 딸로서의 첫 만남은 차가운 빗줄기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별은 퉁퉁 부은 눈으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밤새 울다 지쳐 잠이 든 탓에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문 앞을 살펴봤습니다. 문석은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젖은 바닥에 발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밤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문석은 새벽녘 탈진에 쓰러지기 직전에 비서에게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병든 노인이 차가운 밤비를 온몸으로 받아냈으니 무사할 리 없었겠죠. 복잡한 심경을 뒤로하고 한별은 평소처럼 장사를 시작했어요. 국물을 끓이고 밥을 안치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어지러웠어요. 아빠라니, 그 사람이 아빠라니, 30년 동안 원망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다니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어린이집에서 수호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수호의 안색이 유난히 창백했어요. 평소 같으면 할아버지 왔나 하며 뛰어다닐 아이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봤지만 열은 없었어요. 수호야, 어디 아파? 엄마 가슴이 쿵쿵하고 아파. 수호가 작은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한별은 체한 건가 싶어 수호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잠시 후 수호가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해서 한별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고 식당 안에서 쉬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했죠. 하지만 수호는 자꾸 창밖을 쳐다봤어요. 엄마, 오늘 할아버지 안 와? 오늘은 안 오실 것 같아. 한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딸랑 문이 열렸어요. 문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억지로 링거 바늘을 뽑고 다시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다시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밤새 비를 맞은 탓인지 창백한 얼굴에 눈 밑은 퀭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위태로워 보였죠. 한별과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수호가 반색하며 뛰어나갔어요. 문석은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며 수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한별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수호가 저렇게 좋아하니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놀이터에서 수호와 문석이 함께 놀았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시소를 타고 평소와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한별은 가게 안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훔쳐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호가 비틀거렸어요. 작은 몸이 휘청하더니 그대로 픽 쓰러졌습니다. 수호야, 수호야. 문석의 비명소리가 골목을 뒤흔들었어요. 한별이 접시를 내팽개치고 가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수호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까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죠. 수호야, 정신 차려. 눈 떠. 한별이 수호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문석이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차 안에서 한별은 수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김비서에게 전화했어요. 가게 뒷정리해. 당장. 그리고 한국대학병원 응급실로 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수호를 침대에 눕히고 검사를 시작했어요.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인턴 의사들이 결과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한별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검사 결과 다 정상입니다. 빈혈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크면서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링거 다 맞으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한별은 불안했지만 의사의 말이니 믿으려 했어요. 수호가 눈을 떴습니다. 창백하긴 했지만 엄마를 보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의사가 퇴원 수속을 밟으려 하는 순간 문석이 고함을 질렀어요. 안 돼. 퇴원이라니. 절대 안 돼. 응급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걱정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검사 결과가 정상이니 염려 마세요. 결과가 정상이어도 안 됩니다. 문석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심장 정밀 초음파 당장 찍어주세요. 유전성 부정맥. 집안 내력으로 부정맥이 있어요. 의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석은 의사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 똑같이 이러다가 죽을 뻔했다고요. 일반 검사로는 절대 못 살아채요. 한별이 놀라서 문석을 말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잖아요. 문석은 한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응급실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제발 정밀 검사해 주세요, 선생님. 내 말이 틀리면 처벌 받겠습니다. 제발 우리 손자 좀 검사해 주세요. 문석의 기세에 눌린 의사가 마지못해 정밀 초음파 기계를 가져왔어요. 수호의 작은 가슴에 기계를 댔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의사의 눈이 커졌어요. 심박동이 미세하게 불규칙해지고 있어.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실세동 전조 증상입니다. 곧이어 기계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삐삐삐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응급수술실로 옮겨. 순식간에 의료진이 몰려들었어요. 수호가 눕힌 침대가 수술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의사들이 뛰어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복도가 발소리와 기계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호야. 한별이 수술실로 함께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한별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문석이 한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수술실 앞으로 걸어갔어요. 붉은 등이 켜진 수술실을 바라보며 한별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수호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느끼는 공포였습니다. 이 아이마저 잃으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문석은 벽에 기대어 두 손을 모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 병원 바닥에서 기도했어요.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고 저 아이는 살려주세요. 제발 이 늙은 놈 대신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별과 문석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이를 걱정하면서도 아직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드디어 수술실 등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왔어요. 땀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천만다행입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어요. 보호자분 말씀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반 검사로는 절대 안 잡히는 희귀한 케이스예요. 회장님이 이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한별이 멍하니 문석을 올려다봤어요. 문석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쿨러. 참았던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문석이 급히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지만 하얀 손수건 위로 붉은 선혈이 배어 나왔어요. 한별이 놀라 달려가 문석을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입에서 피가. 문석은 황급히 피 묻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감추며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다.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보다. 입술을 깨물었나 보구나. 괜찮다. 하지만 한별은 문석의 팔을 잡은 손끝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앙상한 뼈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죠. 이 어르신 많이 편찮으시구나. 문석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날 괴롭히던 이 저주받은 병이 결국 내 손자를 살리기 위한 신의 배려였구나. 그 순간 한별의 눈빛이 변했어요.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끔찍했던 사람이 오늘 수호의 목숨을 살렸어요. 처음으로 아빠에 대한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고마워요. 수호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한별이 흐느끼며 문석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빠의 옷을 잡은 거였어요. 문석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동안 쓰다듬어주지 못했던 머리카락이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수호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문석은 수술비와 입원비 전액을 결제했습니다. 한별은 이번엔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못 챙겨왔어요.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수호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한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녀오너라. 김비서가 태워다 줄 거다. 한별이 병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석이 수호의 작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 그 모습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문석은 수호의 손을 꼭 잡은 채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이젠 아무도 널 아프게 못해.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수호가 깊이 잠든 침대 옆에서 문석과 한별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쳐들었습니다. 오렌지빛이 병실을 물들였어요.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삐익삐익 소리를 냈습니다. 수호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였죠. 문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30년 전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한별은 아무 말 없이 문석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문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엄마가 떠났을 때 나는 출장 중이었다. 돌아와 보니 옷가지 몇 벌만 사라지고 이혼 서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 편지 한 장이 같이 있었어.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가난이 지긋지긋하다고 적혀 있었다. 문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걸 믿었어. 30년 동안 네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다. 그런데 문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고백하셨다. 네 할머니가 해숙을 쫓아냈다는 걸. 가난한 집딸이 내 앞길을 막을까봐 협박해서 내쫓았다고. 그 편지도 시킨 대로 쓴 거였어. 한별의 눈이 커졌어요. 문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는 망하기 직전이었어. 아버지가 물려주신 기술은 있었지만 돈이 돌지 않았거든.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나는 파김치가 되어 집에 들어갔지. 그런 내가 해숙한테 뭘 해줄 수 있었겠나?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문석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한별이 화들짝 놀랐어요.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아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 문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몰랐다는 게 죄다. 널 찾지 않은 게 내 평생의 한이다. 해숙이가 그렇게 떠났으면 진작 의심했어야 했어. 왜 찾아보지 않았을까? 용서하지 마라.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한별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평생 미워했던 나쁜 아빠와 지금 눈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노인 사이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한별이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모서리가 닳고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진 상자였습니다. 이거 엄마가 남긴 거예요. 문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랑 관련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1년 전 엄마가 돌아가실 때 삶이 너무 힘들거나 특별한 걸 알게 되었을 때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 보지 말라고. 한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일기장이 있었어요. 표지가 달아 글씨도 희미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첫 장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겨울. 단칸방. 오늘도 문석 씨가 빛독촉에 시달려 파김치가 되어 들어왔다. 얼굴이 반쪽이 됐다. 제대로 못 먹어서 볼이 쑥 들어갔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따뜻한 국밥 한 그릇뿐이다. 고기를 넣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사골만 고았다. 제발 맛있게 먹어줬으면. 그래서였구나. 그날 가게에서 네가 끓여준 국밥 맛이 30년 전 그 맛이랑 똑같았던 게 해숙이가 널 가르쳤구나. 문석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딸의 손맛에서 아내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어머님께서 찾아오셨다. 나보고 떠나라고 하셨다. 아직 결혼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잘 됐다고. 결혼식도 안 올렸으니 없던 일로 하면 된다고. 우리 기술을 탐내는 곳에서 결혼 제의가 왔다고. 내가 떠나야 문석 씨도 살고 나도 산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석이 이를 악물었어요. 결심했다. 내가 악역이 되기로 했다. 사랑하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나쁜 여자가 되기로 했다. 거짓 편지를 쓴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가난이 지긋지긋하다고. 찾지 말라고. 미안해 문석 씨. 정말 미안해. 한별이 흐느꼈어요. 문석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에 있던 또 다른 낡은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문석 회장, 부도 위기 극복. 올해의 기업인 강문석. 30년치 신문 기사가 빠짐없이 오려져 붙어 있었습니다. 기사 옆에는
해숙의 메모가 적혀 있었죠. 장하다 내 남편.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역시 문석 씨 해냈구나. 내가 떠난 보람이 있다. 그치? 문석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30년 동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혼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던 겁니다. 짐을 챙기다가 우리 첫 여행 때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바닷가에서 팔짱 끼고 찍은 사진. 다 가져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사진을 반으로 찢었다. 언젠가 발견하면 나를 기억해 줄까. 잠든 문석 씨의 뺨을 만져보았다. 마지막이겠지. 사랑해. 당신을 위해 사라져 줄게요. 부디 더 높이 날아올라요. 문석이 일기장을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해수가, 내가 미안하다. 한별은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한별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30년간 아빠를 미워했던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면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문석이 한별을 안아 일으켰어요. 떨리는 팔로 딸을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보는 딸이었어요. 30년 늦은 포옹이었죠.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해수기를 지키지 못한 내 잘못이야. 이제라도 와줘서 고맙다. 우리 딸. 문석은 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 해수기가 찢어간 반쪽이 내게 있었구나. 난 내 반쪽을 30년 동안 한 번도 지갑에서 뺀 적이 없다. 문석이 땀과 눈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반쪽 사진을 꺼내 일기장 위에 놓았습니다. 자신만 남은 사진이었죠. 한별도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나머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물려받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맞댔어요. 찢어진 선이 딱 맞았습니다. 30년 전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팔짱을 낀 모습이 완성됐어요. 바닷가를 배경으로 햇살 아래 서 있는 두 사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석이 두 반쪽을 꼭 붙잡았어요. 다시는 찢어지지 않게요. 그때 침대 위에서 수호가 눈을 비비며 깼어요. 엄마, 할아버지 왜 울어? 문석과 한별이 눈물을 훔치고 수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문석이 수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손주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니다. 너무 좋아서.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는구나. 수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석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어둠이 내렸지만 세 사람의 가슴에는 따스한 빛이 켜졌어요. 수호가 태어난 뒤 세 사람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문석은 몸이 괜찮은 날이면 어김없이 국밥집에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재계 1위 기업의 회장이 시장 골목 국밥집 단골이 됐으니 세상 사람들이 알면 눈이 휘둥그레질 일이었죠. 하지만 문석에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딸과 손주 곁에 있는 시간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어느 화창한 주말이었어요. 문석이 제안했습니다. 동물원 가자. 수호가 동물 좋아한다며? 한별이 망설였어요. 아직 수호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수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물원 입구에서 문석은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을 했어요. 머리띠를 샀습니다. 토끼 귀가 달린 분홍색 머리띠였죠. 점원이 건네주는 걸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호의 재촉에 머리에 얹었어요. 할아버지, 목마 태워줘. 수호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문석은 사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폐가 굳어가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문석은 이를 악물고 수호를 번쩍 들어 올려 어깨에 앉혔습니다. 으라차.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야호. 우리 할아버지 키 엄청 크다. 세상에서 제일 크다. 수호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문석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0년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한별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살짝 눈물을 훔쳤어요. 점심때가 되자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한별이 새벽부터 일어나 싸온 김밥이었어요. 문석은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요리보다 맛있었거든요. 수호가 김밥을 우물거리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 진짜 할아버지면 안 돼? 나 할아버지랑 계속 살고 싶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별이 문석을 바라봤어요. 문석도 한별을 마주봤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30년간 아빠라 불러본 적 없는 딸이 과연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요? 한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수호 진짜 할아버지 해주세요. 문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문석이 무너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공원을 지나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토끼 머리띠를 한 노인이 벤치에서 엉엉 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겠지만 문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딸.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강진그룹 본사 상무실이었습니다. 강태진 상무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문석의 조카이자 회사의 2인자였죠. 그의 눈앞에는 친자 확인 서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국밥집 미혼모가 회장님 핏줄이라고? 강 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가 갈렸습니다. 그럼 유산이 다 거기로 간다는 소리잖아. 20년 동안 피 터지게 일한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강 상무는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건장한 수행원들도 대기시켰어요. 눈이 뒤집힌 채 계략을 짰죠.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문석은 정기검진차 병원에 갔고 한별은 평소처럼 장사 중이었어요. 손님 대여섯 명이 국밥을 먹고 있었죠. 그때 검은 승합차 2대가 골목 입구를 막았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가게로 들이닥쳤어요. 앞장선 사람은 강 상무였습니다. 당장 모두 나가세요. 강 상무가 소리쳤어요. 수행원들이 손님들을 내쫓았습니다.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험악한 눈빛에 질려 도망치듯 나갔어요. 철커덕 셔터가 내려졌습니다. 한별이 앞치마를 움켜쥐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강 상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친자 포기 각서입니다. 여기에 도장 찍으세요. 그럼 가게 빚 갚고 조용히 살 만큼은 챙겨주겠습니다. 한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나가주세요. 강 상무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쯧 찼어요. 그 차가운 경멸이 고함보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상황 파악이 아직 덜 된 모양인데. 강 상무가 가게 안의 허름한 집기들을 눈으로 훑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이 노년에 병들고 적적해지시니 판단력이 잠시 흐려지신 거야. 그걸 가족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하지. 뭐라고요? 30년 전에 그쪽 어머니가
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겠어? 주제를 알았던 거지.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무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던 거야. 강상무가 한별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로 급이 맞아야 가족이지. 피 좀 섞였다고 다 같은 사람인 줄 아나? 어머니처럼 비참하게 버려지기 싫으면 우리가 적선할 때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너희들 수준에 맞는 대우니까. 한별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자신들을 철저히 비하하는 그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가게 구석에 있던 수호가 쪼르르 달려와 한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양옆으로 벌리고 강상무를 올려다봤어요. 나쁜 아저씨, 저리 가. 강상무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마치 닿으면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과장되게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이 고함보다 더 비참했어요. 강상무는 품에서 실크 손수건을 꺼내더니 수호가 서 있는 쪽에 공기를 털어내듯 휘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수건을 바닥에 툭 버렸어요. 마치 세균이라도 옮았다는 듯한 태도였죠. 즉,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꼴이라니. 강상무가 한별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애 교육 좀 잘 시키셔야겠어요. 한별이 수호를 꽉 끌어안으며 노려봤습니다. 아이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 틀린 말 아니잖아. 강상무가 허리를 숙여 한별과 눈을 맞췄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았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어요. 한 번만 말할 테니 잘 들어. 지금 여기서 도장 안 찍으면 내일부터 이 가게는 장사 못해. 위생점검, 세무조사, 소방점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동원할 거야. 한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상무의 시선이 겁에 질려 울먹이는 수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으로 학교는 제대로 다닐 수 있을 것 같나? 한국 바닥 생각보다 좁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아이 앞길 막는 건 일도 아니야. 아이의 미래를 쥐고 흔드는 그 비열한 협박에 한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포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수호는 아저씨의 차가운 눈빛에 한별의 품에 얼굴을 묻고 으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게 좋은 말로 할 때 좋게 좋게 따랐어야지. 주제 파악 못하고. 강상무가 혀를 차며 수행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수행원들이 위압적으로 가게 입구를 막아서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죠. 그때였습니다. 열린 가게 문 사이로 문석이 언제 들어왔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역광 속에 서 있는 그는 병실에서 막 뛰쳐나온 듯 땀에 젖어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맹수가 숨통을 끊기 직전에 고요한 살기가 서려 있었죠. 회장님? 강상무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문석은 거친 숨을 삼키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쿵, 쿵. 발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문석이 강상무 코앞에 멈춰선 채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급이 다르다고 했나? 강상무는 문석의 기세에 눌려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회장님 명예를 지키려고. 명예? 문석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내 명예를 먹칠하는 건 내 핏줄이 아니라 바로 이런 천박한 짓이다. 문석은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강상무 앞에 던지듯 보여주었습니다. 녹음되고 있던 화면이 보였습니다. 방금 네가 내 딸과 손자에게 한 협박 전부 녹음됐다.
그리고 내 변호사가 지금 막 검찰청에 도착했지. 니놈이 지난 10년간 하청업체 등쳐먹고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함께 말이야. 강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장님, 조카한테 너무하십니다. 조카? 넌 오늘부로 내 가족도 직원도 아니야. 문석이 싸늘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 딸 앞에서 사라져라. 1분 늦을 때마다 형량이 1년씩 늘어날 테니. 그 말은 단순한 호통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강 상무와 수행원들은 겁에 질려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셔터 밖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문석은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는 거대한 산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죠. 아빠, 한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제야 문석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딸을 향해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를 올리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생명의 끈이 툭 끊어지고 말았어요. 쿨러. 입에서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문석의 몸이 썩은 고목처럼 힘없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빠. 한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쓰러지는 문석을 받아냈습니다. 문석의 흰 와이셔츠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 태워버린 아빠의 마지막 남은 온기였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눈 좀 떠봐요. 한별이 울부짖으며 문석을 끌어안았습니다. 문석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딸의 얼굴이, 우는 손주의 얼굴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우리 딸 손도 제대로 못 잡아봤어. 문석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허공을 젓던 손이 한별의 젖은 뺨에 닿았습니다. 울지 마라. 목소리가 바람 빠진 듯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더 일찍 지켜주지 못해서.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석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려 하자 한별이 그 손을 양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가지 마요. 이제야 만났는데. 제발 가지 마요, 아빠. 피와 눈물이 뒤섞여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을 되찾자마자 닥쳐온 이별의 예감 앞에 한별은 오열했습니다. 문석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딸의 손을 놓지 않으려 마지막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문석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별은 유리창 너머로 아빠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어요. 수호는 겁에 질려 엄마 다리에 매달려 있었죠. 한참 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한별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 겨우 아빠를 만났는데 벌써 보내야 한다니요. 하지만 새벽녘 기적처럼 문석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더듬다 한별을 발견한 그는 산소 마스크를 내리고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해. 아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몸이 이런데. 한별이 말렸지만 문석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눈 감으면 저 하이에나 떼들이 내 딸을 물어뜯을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손으로 왕관을 씌워줘야 해. 다음 날 오전 강진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휠체어를 탄 문석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한별의 손을 으스러져라 꼭 쥐었어요. 제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자 제 모든 것인 문석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제 딸 강한별입니다. 오늘부로 강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상속인임을 선포합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생중계 카메라가 한별의 얼굴을 비췄어요. 이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완전한 문석의 딸이 된 것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문석은 병원이 아닌 집을 택했습니다. 병원은 지긋지긋해. 내 딸과 손자가 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고. 삭막했던 펜트하우스에 수호의 알록달록한 장난감이 굴러다니고 주방에서는 한별이 도마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석은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었어요. 이 넓은 집이 이제야 꽉 찼구나. 이제야 사람 사는 집이 됐어. 며칠 뒤 볕 좋은 날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세 사람이 함께 일광욕을 했습니다. 수호가 문석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한별은 그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죠. 따스한 햇살이 세 사람을 감쌌어요. 문석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걸요. 문석은 남은 힘을 짜내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한별과 수호의 호적을 강씨로 정정했어요. 윤한별은 강한별이 됐고 윤수호는 강수호가 됐어요. 그렇게 기적 같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문석은 수호와 그림을 그리고 한별이 끓여주는 집밥을 먹으며 생애 최고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시간은 예고 없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문석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됐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죠. 수호가 안방으로 쪼르르 달려와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선물,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그린 그림. 할아버지, 엄마 수호가 손을 잡고 활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흙바닥 그림과 달리 절대 지워지지 않을 그림이었죠. 문석은 그림을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 하래비가 함께 있구나. 영원히 우리 수호 옆에 있겠구나. 문석이 한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한별은 눈물을 삼키며 부엌에서 따뜻한 사골 국물을 떠왔습니다. 문석은 한별이 떠먹여주는 국물을 힘겹게 삼켰어요. 따뜻하구나. 꼭 해수기가 차려준 밥상 같아. 그때 문석이 베개 밑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별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건 내게 주는 내 진짜 선물이다. 봉투 안에는 한별의 국밥집 건물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진그룹보다 이 작은 가게가 나한텐 더 소중해. 여기가 내 진짜 본사다. 여기서 사람들을 배불리고 따뜻하게 해주렴. 내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문석이 한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남은 온기가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죠. 한별아,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네가 있어서, 수호가 있어서 아빠는 정말 행복했다. 한별이 문석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아빠 가지마. 우리랑 여기서 더 살아야지. 문석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입가엔 편안한 미소가 번졌어요. 허공을 응시하던 문석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혜수가 왔어? 문석은 수호가 그려준 가족 그림을 가슴에 품은 채 평생 일궈온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1년 후 문석과 해숙의 합장묘 앞이었습니다. 한별과 수호가 서 있었어요. 묘비 앞에는 예쁜 생화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호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인사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수호 어린이집 씩씩하게 잘 다녀요.
한별이 파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문석과 해숙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린 헤어진 게 아니에요. 한별이 수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은 제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 수호의 맑은 눈망울 속에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저랑 수호 씩씩하게 살다 갈게요. 아주 나중에 만나요. 사랑해요. 한별과 수호가 묘지를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문석과 해숙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답장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